아니요, 어머니, 저 금덩어리 찾으려던 거 아닙니다. 시아버지 묘 밑엔 제 외할아버지가 묻혀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터진 한마디에 조용하던 마당은 무덤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간다던 며느리, 그런데 왜 시아버지 묘 앞에서 땅을 파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감추려 했고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40년 만에 무덤을 열고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묘비 하나에서 시작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그 비밀의 전말을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기와집에서 70살의 이춘자 할머니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남편 정수봉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또 깼네. 오늘은 손주 유치원 하원 날이지. 이춘자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슬리퍼를 찾아 발을 넣고 거실로 나가니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석영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윤석영은 항상 그랬듯이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춘자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상 앞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석영이 참 착해. 남편 없이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지. 오늘도 금요일이네. 교회 봉사 가는 날이지? 윤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새벽 기차 타고 다녀올게요. 저녁에는 돌아올 거예요. 이춘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 석영이 덕분에 이 집안이 굴러간다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 모시는 것도 싫어하는데 너는 참 착하구나. 윤석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아침 식사가 끝나고 윤석영은 교회 성경책 한 권만 챙겨 들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춘자는 대문 앞까지 나와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윤석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이춘자의 눈에 며느리의 발뒤꿈치가 까져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교회 봉사를 다녀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손톱 아래에는 항상 흙이 끼어 있었고 발뒤꿈치는 늘 까져 있었지요. 교회 봉사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이춘자는 문득 의문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봉사활동이니까 힘들 수도 있지. 그날 오후 이춘자는 손주 민호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마당에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공을 던지자 공이 마당 한켠 오래된 창고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할머니, 공 주워주세요. 민호가 외쳤습니다. 이춘자는 창고 쪽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공을 찾았습니다. 공을 찾던 중 흙 속에 묻혀있던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춘자는 사진첩을 털어 흙을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오래전 흑백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춘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정장 차림의 남자는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이 사진. 이거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지? 이춘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1950년 7월 천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군인은 이춘자의 시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춘자는 그날 밤 사진첩을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매주 금요일 서울로 향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더니 정말 그런 걸까? 이춘자의 마음 한켠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음 날 아침 더 큰 의욕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이춘자는 평소보다 이른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더 자고 싶었겠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이춘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윤석영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석영이는 오늘 언제 돌아온다고 했더라. 이춘자는 며느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빈 방 안에는 며느리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구, 단정히 놓인 화장품들, 그리고 옷장 앞에 놓인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가지고 갔다 왔다니 하루 봉사활동에 이렇게 큰 짐이 필요한가? 이춘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금 장치는 풀려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견한 사진첩과 매주 돌아올 때마다 흙이 묻어 있는 며느리의 손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이춘자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봉사활동에 쓰였을 법한 물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교회 팸플릿, 작은 성경책, 그리고 묵주. 하지만 그 아래에서 이춘자는 낯선 지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 지도는 시아버지 정로인의 묘가 있는 선산 뒤편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정중앙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묘는 15해 전에 조성된 것인데 왜 며느리가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춘자는 지도 아래에서 작은 노트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몇 가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산 마이너스 북쪽 사면 마이너스 시아버지 묘 마이너스 뒤편 세걸음 마이너스 돌표시 확인 마이너스 날씨 확인 후 진행. 이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봉사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마치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설마 석영이가. 머릿속이 복잡해진 이춘자는 캐리어를 원래대로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선산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춘자는 평소에 입던 머리수건을 쓰고 고무장갑과 호미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면 그저 시어머니가 묘소를 정리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민호야, 할머니 잠깐 산소에 다녀올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손주에게 말한 후 이춘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선산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선산에 도착하자 이춘자는 시아버지의 묘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 주변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잔디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묘비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뒤편으로 돌아가자 이춘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묘 뒤편 풀숲에는 분명
누군가 땅을 파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흙은 뒤집혀 있었고 그 위에는 마치 서둘러 덮은 듯한 삐뚤빼뚤한 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무덤 도굴이야? 시어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땅을 만져보니 아직 흙이 촉촉했습니다. 최근에 파헤쳐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석영이가 왜 묘를... 아니, 그럴 리가... 이춘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외아들 도지는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것은 며느리 윤석영 뿐이었습니다. 이춘자는 그동안 며느리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던가요? 마을 부녀회에서도 우리 석영이 덕분에 이 집안이 굴러간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씻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석영은 예정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들어온 며느리는 손주 민호를 안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예배 잘 드렸어요. 서울은 오늘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윤석영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춘자의 눈에는 며느리의 손톱 아래 끼어 있는 흙과 발뒤꿈치의 상처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춘자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밥 차려놨으니 먹어라. 이춘자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이 집에,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이춘자는 창문을 통해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이춘자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춘자는 마당에 빨래를 널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 묘 뒤편에 파헤쳐진 흙과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춘자는 빨래 집게를 꽉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국수 삶아놨어요. 점심 드세요. 윤석영이 마당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춘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석영아, 오늘 민호 데리고 시장 좀 다녀올래? 네, 어머니. 민호랑 시장 다녀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다. 그냥 민호가 답답해 보여서. 너희 다녀오는 동안 내가 집 좀 정리할게. 윤석영은 의심 없이 수긍했고 1시간 후 손주 민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춘자는 창문으로 그들이 마을 어귀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서둘러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이춘자는 윤석영의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및 어디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영은 언제나처럼 방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텐데. 이춘자가 포기하려던 찰나 화장대 뒤편에서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1일 묘 및 상자 외할머니 전환 교회 기록 기밀서류 전매청 도장 확인할 것. 이춘자는 메모를 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매청? 천안교회?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묘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춘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박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의 유지로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마을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김치와 막걸리를 들고 박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이구, 춘자 씨가 웬일이야. 들어오게. 박노인은 반갑게 이춘자를 맞이했습니다. 이춘자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어르신, 실은 우리 시아버지 묘자리에 대해 물어보려고 왔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춘자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꿈자리가 안 좋아서요. 혹시 그 자리가 좋지 않은 곳인가 싶어서. 박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 묘자리 원래는 당신 남편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어. 이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자리는 당신 시아버지, 그러니까 정노인 내게 아니었어. 삼촌이 묻혀 있던 곳이야. 전쟁 때 돌아가신 그 양반 말이야. 이춘자는 낯선 소름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묘가 있는 그 자리에 원래 다른 사람이 묻혀 있었다니. 그리고 그게 삼촌이라니? 어르신, 그 삼촌이라는 분은 누구시죠? 박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건 나도 자세히는 모르네. 다만 전쟁 때 큰 일을 하셨다고. 정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실종되셨다지. 그래서 빈관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군. 이춘자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찾고 있는 것, 그리고 시아버지 묘 자리의 비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전매청에서 일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렇다고 들었어. 높은 자리에 계셨다지. 그런데 춘자 씨는 어떻게 해? 이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춘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며느리 윤석영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석영과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춘자는 남편의 유품을 보관해둔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가족 관련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망증명서와 매장 허가서. 허가서에는 분명히 정씨 가문 선산 북쪽 사면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1979년 12월이었습니다. 이춘자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장 허가서의 도장이 흐릿했고 서명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위조된 건가? 이춘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어떻게 파헤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왔어요. 윤석영과 민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춘자는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춘자는 윤석영이 잠든 후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춘자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윤석영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1974년 8월 11일 묘 및 상자 외할머니 전환 교회 기록 기밀서류 전매청 도장 확인할 것. 그리고 다른 메모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실패,
더 깊이 파야 함. 다음 주 다시 시도. 도장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춘자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기 직전 윤석영이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춘자는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춘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석영에게는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었고 그것은 시아버지의 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내일 읍내 도서관에 가봐야겠어. 전매청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해. 이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볼 차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윤석영이 손주 민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날이었고 이를 핑계로 이춘자는 읍내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윤석영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춘자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읍내에 좀 가봐야겠어. 양로당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 괜찮아. 너는 집안일하고 민호 유치원 데려다주고 하느라 바쁠 텐데. 나 혼자 버스 타고 다녀올게. 윤석영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춘자는 아침을 먹은 후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히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전매청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전매청? 그게 뭐길래 서경이가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읍내 도서관에 도착한 이춘자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전매청에 관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전매청 말씀이시죠? 옛날 담배와 소금, 인삼 같은 것들을 관리하던 곳이요. 향토사 코너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춘자는 향토사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역 역사와 관련된 여러 책들이 꽂혀 있었고 이춘자는 전매청 관련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매청. 1908년부터 1989년까지 존재했던 국가기관으로 담배, 소금, 인삼, 아편 등의 전매 사업을 관장하였다. 이춘자는 집중해서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전매청은 그 시절 담배와 소금, 미곡을 다루던 매우 중요한 기관이었고 국가의 허가 없이는 건드릴 수 없는 금고와 다름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읽던 이춘자는 문득 옆에 있는 헌책방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신문들도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춘자는 도서관을 나와 헌책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책 찾으세요? 책방 주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1950년대 신문 있나요? 특히 전매청 관련된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방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뒤편 서가로 걸어갔습니다. 여기 오래된 신문 스크랩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춘자는 감사히 스크랩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을 넘기다 보니 1953년 3월 날짜의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산 기슭에 숨긴 금괴 오상자, 미확인 보관증 소유자, 국가소송 중. 이춘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전쟁 당시 전매청 고위 간부였던 한 남자가 국가비축물자 일부를 은닉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후 실종 처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윤상철이었습니다. 윤상철. 서경이의 성이 윤씨. 혹시? 이춘자는 스크랩북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몇 페이지 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매청 윤상철 간부 실종 미스터리, 가족 억울한 누명 주장. 그 밑에는 작은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속 남자는 이춘자가 며칠 전 발견한 사진첩 속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남자, 시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윤상철이었던 것입니다. 이춘자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윤석영의 외할아버지가 전매청 고위 간부였고 한국전쟁 당시 국가비 충물자를 은닉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실종 처리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시아버지는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석영이가 찾고 있는 것은 이춘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신문 스크랩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1955년 10월 날짜의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전 전매청 간부 가족, 재산권 소송 패소, 증거 불충분 판결. 기사에 따르면 윤상철의 가족은 그의 재산이 부당하게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주장한 정식 보관증과 전매청 공식 도장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매청 도장, 석영이가 찾고 있는 그것. 이제 이춘자는 며느리가 왜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봉사를 핑계로 외출하는지, 왜 시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영이 파고 있는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70년 넘게 감춰진 국가자산과 관련된 비밀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책방을 나온 이춘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영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할까?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이춘자는 윤석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손주 민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양로당 친구들 만나고 오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이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식사 시간, 이춘자는 조용히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윤석영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정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난 8년간 이 집에서 묵묵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며 심지어 시부상 이후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왔던 이유가 단지 며느리로서의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춘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직은 윤석영에게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이춘자는 손주 민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석영아,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건 뭐니? 정말로 돈과 보물을 위한 거니 아니면 머릿속에 떠오른 기사의 문구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가족, 억울한 누명 주장. 혹시 윤석영이 찾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증거는 아닐까요? 이춘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묘가 있는 자리에 진짜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화요일 아침, 이춘자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박노인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 도서관과 헌책방에서 찾은 정보들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윤상철의 관계, 그리고 그 묘자리의 진짜 비밀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박 어르신, 어제 말씀해 주신 시아버지 묘자리에 대해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춘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내 집으로 가세. 두 사람은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박노인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내가 50년 넘게 간직해온 거야. 정노인, 자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지. 박노인이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이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상철이 형, 나는 끝까지 형이 결백하다고 믿네. 형이 맡긴 물건, 내가 잘 보관하고 있네. 천안 교회 지하실에 있던 그 상자도 안전하게 옮겼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 증거를 지키겠네. 마이너스 정수영. 이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영은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 윤상철 씨의 물건을 보관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네.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중마고우였어. 한국 전쟁 때 윤상철은 전매청에서 중요한 일을 했지. 그런데 갑자기 국가 물자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됐다네. 그리고 실종되셨고요? 그렇지. 하지만 실종되기 전 윤상철은 자기 결백을 증명할 도장과 서류를 정수영에게 맡겼다네. 정수영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은 후에 묻힐 자리로 정해뒀던 거야. 이춘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친구의 명예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니. 그리고 그 비밀이 묘자리에 숨겨져 있었다니. 그럼 윤석영, 제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도. 윤상철의 가족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을 거야. 결백을 증명할 도장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이춘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윤석영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봉사를 핑계로 나간 것, 그리고 시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려 한 것까지.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함께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집에 도착한 이춘자는 윤석영이 없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집에 있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금요일도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어디 갔니? 손주 민호는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대요. 저녁에 올 거래요. 이춘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춘자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고 읍내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안동 고려산 선산 쪽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며느리가. 이춘자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윤석영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 이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전화를 끊은 이춘자는 선산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불러 선산으로 향하는 길, 이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석영에게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이 노력해왔을 것이고 윤석영은 그 마지막 주자였을 것입니다. 선산에 도착한 이춘자는 멀리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묘 뒤편에 굴착기가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윤석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주히 땅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누가 보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이춘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춘자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지역 파출소 순경이었습니다. 아, 저기, 그냥 산책하러 왔어요. 순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춘자를 바라보더니 멀리 굴착기 소리가 나는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신고를 했거든요. 무단 굴착이라고. 이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춘자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에 따라야 할까요? 사실 저기 있는 사람이 제 며느리예요. 하지만 사연이 있어요. 제발 들어보세요. 이춘자는 순경에게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윤상철의 누명, 시아버지가 보관한 증거, 그리고 윤석영이 찾고 있는 것이 금괴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도장이라는 것까지. 순경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잠시 생각하더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여기 김순경입니다. 상황 확인했습니다. 문화재 도굴이 아니라 가족묘 관련 일입니다. 그러나 무단 굴착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무전기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순경은 이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춘자와 순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윤석영은 땅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굴착기 기사와 함께 무덤 뒤편을 파내려 하고 있었고 땅 아래서 드디어 금속 상자 하나가 튀어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경찰입니다. 순경의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석영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이춘자와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도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석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리 외가의 증거예요. 시아버지 묘는 그 자리에 묻히면 안 됐어요. 그게 원래 제 외할아버지 땅이었단 말이에요. 경찰이 윤석영을 경찰차로 데려가는 동안 이춘자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눈물로 절규하는 윤석영의 모습이 이춘자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럼 석영이 넌 지금까지 그 진실을 찾으려. 상자는 증거물로 경찰에 압수되었고 윤석영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춘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윤석영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집, 이 가족과 연결된 과거의 비밀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이춘자는 손주 민호에게 윤석영이 급한 일이 생겨 늦게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며느리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이춘자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아버지와 윤상철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석영아, 내가 너를 도울게. 너와 내 가족의 진실을 함께 찾아줄게. 수요일 아침 이춘자는 일찍 일어나 손주 민호를 깨웠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춘자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할머니랑 특별한 곳에 가보자. 민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요? 엄마 어디 갔어요? 이춘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집에 못 올 거야. 할머니가 엄마를 데리러 가려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이춘자는 손주의 손을 잡고 읍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안동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이춘자는 민호에게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담당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체포된 윤석영이 제 며느리입니다. 면회할 수 있을까요? 담당 경찰은 이춘자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윤석영이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석영은 이춘자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춘자는 담담하게 윤석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영아, 이제 모든 걸 알았다. 내 외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집에 시집 왔는지도. 윤석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진짜로 도진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외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이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묘를 파려고 했구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지? 윤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정수영 할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보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그 증거가 뭐니? 이춘자가 물었습니다. 전매청 공식 도장이 찍힌 서류예요. 외할아버지께서 국가 물자를 빼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다는 증거죠. 하지만 당시 권력자들이 그 물자를 차지하기 위해 외할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이춘자는 윤석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며느리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석영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파낸 상자는 경찰이 가져갔잖니. 윤석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전매청 발급 서류와 공증된 인감 도장이 담긴 방습 상자였을 거예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묻혀 있었지만 방습 처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존 상태는 괜찮을 거예요. 이춘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너를 여기서 빼내고 그 증거를 찾아내자. 경찰서를 나온 이춘자는 민호의 손을 잡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유명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며느리가 공경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김 변호사는 이춘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일단 보석 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할 권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춘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국가기록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상철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이춘자는 70년 전 전매청 관련 서류들을 검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윤상철의 인사 기록과 실종 처리된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상철은 1950년 11월에 국가물자 유용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신문중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죽음을 확인한 공식 서류는 없었습니다. 이춘자는 이 모든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녀는 자신이 간직해온 시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일기장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50년 12월 25일 마이너스 상철이 형의 부탁대로 물건을 잘 숨겼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이 증거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천안교회에서 가져온 상자는 내가 묻힐 자리에 함께 두기로 했다. 후손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될 날이 올까? 이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비밀이 지켜지길 바라셨던 것이지요. 다음 날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영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상자는 문화재가 아닌 개인 유품으로 확인되어 조사 후 반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춘자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윤석영은 석방되어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이춘자는 윤석영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그리고 내 편이 되기로 했단다. 석영아, 이제 내가 찾던 거 같이 찾자꾸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춘자는 윤석영에게 자신이 찾은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기장, 국가기록원의 서류들, 그리고 박노인의 증언까지. 윤석영은 이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진짜 이유를 알면. 이춘자는 윤석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영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처음에는 다른 이유로 왔을지 몰라도 넌 이 집에서 8회 동안 진짜 며느리로 살았어. 그건 거짓이 아니었잖니? 윤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해요. 도진 오빠도, 민호도, 그리고 어머니도.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손주 민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이춘자는 서울에 있는 아들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아, 엄마다. 서울에서 좀 내려올 수 있겠니? 중요한 가족 일이 있구나. 전화를 끊은 이춘자는 윤석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차례구나. 우리 가족이 함께. 윤석영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70년 넘게 가려져 있던 진실, 외할아버지의 억울한 누명,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우정의 증거. 이제 그 모든 것이 빛을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이춘자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 제가 이제야 당신의 마지막 뜻을 이해했어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 뜻을 이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안동지방법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춘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윤석영과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도진이 함께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아내를 이해하고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판부 입장합니다. 모두가 일어섰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윤석영의 무단 굴착 및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영,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무단 굴착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70년 전 발생한 국가적 비리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 규명의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윤석영의 외조부 윤상철은 1950년 당시 전매청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는 국가 비축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윤상철은 물자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부패 권력자들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70년 전 사건이 오늘의 무단 굴착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어 검사를 진정시켰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시오. 김 변호사는 이춘자가 발견한 시아버지의 일기장과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발굴한 상자 안에는 윤상철의 결백을 증명할 전매청 발급 서류와 공증된 인감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 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에 따라 이동시켰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물인 상자와 그 내용물을 법정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측에서 가져온 금속 상자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녹이 슬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오래전 공들여 만들어진 방습 상자였습니다. 판사의 허락 아래 전문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묶음과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는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전매청 공식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조심스럽게 펼쳐졌고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님, 이 서류들은 1950년 당시 전매청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로 확인됩니다. 내용은 국가 비축물자의 이동 경로와 보관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윤상철의 서명과 전매청 공식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단 굴착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검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역사적 배경은 몰랐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파헤친 것은 사실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식적인 경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문화재청에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사건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 사건이 아닌 역사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영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고 대신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윤상철의 명예회복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춘자와 윤석영, 도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윤석영은 이춘자와 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춘자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외할아버지의 명예도 곧 회복될 거야. 도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석영아. 난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 그제야 윤석영은 눈물 속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이 집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묻힌 묘, 제 외가가 3대에 걸쳐 지켜온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실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함께 해결하자. 우리 가족이니까. 이춘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진실을 지켜주는 것도 가족이란다. 이후 몇 주 동안
국가 측은 처음엔 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낸 기록과 사진, 당시 인감 도장을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 끝에 윤상철이 국가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 권력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옮긴 애국자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50년 당시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일부 권력자들은 국가 비축물자를 사적으로 착복하려 했고 윤상철은 이를 막기 위해 물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고 이후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정수영, 이춘자의 시아버지는 윤상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평생 보관했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비밀이 지켜지길 바랐던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된 날 서울의 국가기록원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위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윤상철 전 전매청 간부는 국가물자 유용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으며 오히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자로 인정됩니다. 국가는 이에 공식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춘자와 윤석영, 도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벗겨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집에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 정수영과 윤상철, 두 친구를 함께 기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이춘자는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이제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친구분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윤석영은 이춘자와 도진에게 마지막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외할아버지는 실종된 게 아니에요. 도주에 성공해서 중국으로 피신하셨어요. 그곳에서 77년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속 쫓기는 신분이라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외할머니만 비밀리에 몇 번 만나셨대요. 이 말에 이춘자와 도지는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명예회복이 중요했구나. 이춘자가 말했습니다. 윤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춘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시아버지와 젊은 남자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보며 이춘자에게 손을 흔들었고 이춘자도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의 오래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춘자와 윤석영, 도지는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가족의 손은 이제 더 따뜻하게 서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경북 안동. 이춘자의 집 마당에는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71살이 된 이춘자는 마당에 심은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고 손주 민호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민호가 책가방을 메고 외쳤습니다. 이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아침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영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립기록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할아버지 관련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대요. 이춘자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지난 1년간
윤상철의 사건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중요한 사례로 재평가되었습니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윤상철은 국가유공자로 추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책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춘자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묘는 정식 절차에 따라 이전되었고 그 자리는 역사적 분쟁 토지로 등록되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회관에서 진실화의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에 숨겨진 역사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진 오빠가 오늘 일찍 온대요. 저도 일 마치고 일찍 들어올게요. 윤석영은 이제 국립기록원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전쟁 시기 실종자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열정은 많은 다른 가족들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석영아. 저녁에는 내가 도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을게. 윤석영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이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춘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오후 이춘자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지역에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여러 어르신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춘자 씨,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겠네요?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잊혀진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이춘자는 자신의 시아버지와 윤상철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우리 마을의 이야기 속에도 소중한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젊은 여성이 이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제 할아버지가 실종되셨는데 혹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춘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국립기록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저녁이 되자 이춘자의 집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서울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제는 주말마다 안동으로 내려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석영과 도진의 관계도 과거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후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연구하던 자료 중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윤석영이 식탁에 자료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1950년대 천안 지역 지도였는데 거기에는 윤상철과 정수영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외할아버지가 처음 물자를 보관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뒤에는 윤석영이 사진을 뒤집자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우정은 영원하다. 마이너스 1952년 9월. 이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윤상철, 두 사람의 우정이 7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진실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제 두 분 다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도진이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춘자는 문득 시아버지의 묘가 있던 언덕이 생각났습니다. 석영아, 내일 그 언덕에 한번 가보자. 다음 날 이춘자와 윤석영, 그리고 민호는 함께 옛 묘지가 있던 언덕을 찾았습니다. 묘비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야생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역사적 장소로 표시된 작은 표지판만이 이곳의 특별함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와, 꽃이 예뻐요. 민호가 외쳤습니다. 이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윤석영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언덕 위를 거닐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여긴 내 외증조 할아버지가 숨쉬던 땅이란다. 이제 누구도 이 땅을 빼앗을 순 없어. 이춘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비밀과 의심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의 힘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춘자의 집 우편함에 공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의 국가유공자 추서식이 다음 달 셋째 주 수요일에 거행됩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춘자는 공문을 윤석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구나. 윤석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드디어 외할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춘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꾸나. 도진이도 데리고. 추서식 날 서울의 국립현충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상철의 유해는 중국에서 모셔와 이곳에 안장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 사이에 새겨졌습니다. 의장대의 예포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이춘자는 시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우정과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윤석영은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고 도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현충원을 나오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어? 이춘자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윤석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전쟁 실종자 관련 책을 출간하려고 해요.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종된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요. 도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돕고 싶어. 이춘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석영아. 그 책에 너희 외할아버지와 우리 시아버지의 이야기도 꼭 넣어주렴. 진실은 영원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춘자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녀는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 비밀이 오히려 그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마을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춘자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우정과 진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잘 지켜졌어요. 이춘자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햇살이 지붕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반갑게 달려나와 세 사람을 맞이했고 그들은 함께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도 아픈 과거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묘비가 사라진 빈 언덕에는
저녁 바람이 불어들 꽃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정과 진실이 마침내 자유롭게 춤추는 것처럼